네, 이번에는 또 전문가분 모시고 미 증시 분석에 대해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가 휴장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기분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네. 왜 들어오시자마자 웃고 계시는데, 네,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해서 기분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네. 아무튼 이민우 대표님 오늘 지금 좀 말씀을 들어볼 텐데 상반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는지 좀 분석을 해오셨다고요? 네. 상반기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그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그 공포감이 좀 있었던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 때 제 가장 그 눈에 띄었던 부분은 처음 이 방송이 개편되고 나서 시작할 때 금리가 이제 가파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김기성 앵커님께서 이제 굉장히 그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 이제 원자재 가격 그것도 네. 이제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부분 그리고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연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이제 연준의 그 어떤 정책이 급하게 나오냐 그 빠른 속도로 나오냐에 따라서 상승 기조를 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래도 상당 부분 그 이런 물가적 측면에서 원자재적 측면에서는 좀 완화가 됐다.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금 남은 하나는 이제 고용이랑 고용 부분에 또 하나는 이제 고용과 연관된 임금 부분 하나만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를 좀 짚어볼 때 그 국채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가장 걱정됐던 그 원자재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일단 그 표를 한번 보시면 1년간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장 높았던 그 국채 금리는 3월 31일 말일 그 3월 달인데요. 그 2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랐던 이 부분에 네. 올랐던 이 국채 금리가 그때 이제 가파르게 744%였습니다. 예, 가장 높았던 거고요. 그 이 부분에서 지금 1.6에서 1.744까지 올라가서 지금 1.8을 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1.2%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때의 시나리오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속도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고, 그리고 또 2%를 넘어가게 되면 또 시중금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시중금리가 변하게 되면 실제로 기업 부담, 가계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시나리오는 뭐 작동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조금 그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와는 좀 다르게 그 오히려 그 이 시중금리는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시작할 때는 0%대, 그러니까 1% 이하의 그 시중금리, 그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뭐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1.4%대, 1.5% 이하에서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분간은 1.5% 언저리에서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런 그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까지 그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런 그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고요. 다행히 이런 그 안정적인 금융 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그 단기물로 인해서 금리 시중금리 이런 문제로 인해서 크게 이 시장이 흔들릴 요인은 좀 그 제거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시장을 흔들었던 요인은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유가인데요. WTI 그 유가 산물을 한번 보게 되면 연초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그 낮은 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그 40불대에서 시작했던 유가가 지금 76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이게 지금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물가 상승률에 그 좌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기업 성장에서도 뭐 30% 넘게 40%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이게 그 뭐 제가 찾아보니까 오펙이 80년대부터 오펙 회의를 해서 담합을 했을 때 오펙이 담합에 성공한 확률이 몇 % 정도 성공을 했을까요? 어느 정도인가요? 오펙이 우리 감산해갖고 가격 한번 으쌰으쌰 한번 올려보자 해서 성공 확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돌아서서 사인하고 합의하고 악수하고 돌아서서 야 생산량 늘려 이렇게 전화하는 게 40%나 된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썩 믿을 수는 없는. 근데 사실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네. 뭐 근본적으로 합의하기 힘든 그런 서로 간의 사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정파적으로 네. 말하자면 제일 큰 산유국 중에 하나인 이란과 사우디가 네. 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아파와 수니파. 네, 네.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또 또 움직이는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어쨌든 이란은 제외돼 있으니까 예, 예. 합의 가능성은 좀 높다.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저와 연합이 예. 이번에 요즘에 고개를 좀- 치던 거는 좀 예. 의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자기의 물량을 더 내놓으라고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 물량을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니 못 주니 그러고 있는 사이에 네. 미국의 셰일 업체가 생산 시설을 설비를 다시 재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습니다. 뭐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IB에서는 이게 금융 상품으로서 유가에 투자하는 쪽에서는 유가를 100불을 얘기하는데 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산유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100불 가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100불을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산 설비, 유유 설비로 지금 남아 있는 설비를 가동하는데 그게 그렇게 그 IB 쪽에서 현장에 가본 적이 없는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과 현장에서 가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금방 설비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은 뭐 단기적으로는 80불을 향해 갈 수가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100불을 달성해서 간다는 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 결렬 자체가 네. 말하자면 증산이 안 되는 결렬이냐, 예, 예. 오히려 중구난방 증산으로 가는 결렬이냐, 예. 이 차이도 있을 거고. 예,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가스의 기존 시추공에서 네. 80달러보다 훨씬 싼 가격에 뽑을 수 있다면 이제 또 뽑을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을 그렇죠. 보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강세인 거는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초강세로 가는 그런 확률은 좀 낮다. 그래서 유가가 유발하는 그 인플레이션의 그 요인도 상당히 그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재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 나무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못 짓는다. 다시 뭐 그런- 떨어졌다며요. 예, 상당히 많이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고점이 지금 고점이 5월 달에 이 정도 가격이었었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절반 가격까지 내려왔는데요. 네. 1,600불이 넘었었는데 지금 그 787불까지 내려왔으니까 네. 굉장히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평상시 가격으로 그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보통 한 그 600에서 그 800불 사이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 가격이 이 1,600불 가까이 갔던 거는 좀 이례적인 가격입니다. 네. 근데 요거는 이 가격이 이제 높아지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그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한 요인이 가장 컸던 그런가요? 예, 네.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인부들을 구하기가 힘들었던 그러니까 요인. 목재를 배내기가 힘들었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운송도 많이 마비가 네, 되고 네. 이동도 좀 중단이 되고 그런 요인이 아니, 좀. 저것 때문에 저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목조 주택 짓는 사람들도 대부분 수입산 목재를 쓰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뭐 거의 뭐 3배, 4배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그거 이때 집 지으신 분들은 좀 많이 억울하실 텐데. 그렇겠죠. 네, 예. 지금 목재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서 이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봤었는데 네. 목재 가격이 평소 수급을 유지하면서 평소 가격으로 내려오면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인플레이션 조짐은 좀 없어지고 네. 예, 완만한 그 평소 가격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지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받고 목재 받고 네. 그 산업과 직접 관련된 네. 미철금속들도 좀 네,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구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진 않았는데요. 구리 가격이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5월 달인데 5월 달에 이제 10,000불이 넘었을 때인데 톤당 10,000불이 넘었었을 네. 때인데 지금 9,500불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9,500불로 넘어온 건 이제 반등을 해서 그런데 9,000불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9,500불로 반등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그 상승 추세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10,000불은 그냥 유지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요인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친환경이랑 친환경. 전기차 부분인데 네. 이 태양광이나 아니면 태양열 그리고 뭐 새롭게 놓아지게 되는 이 전기차 케이블. 그리드, 예, 케이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 구리 소유가 많기
입니다. 그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리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요인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구리 수요가 많아지는 부분이 있고, 이 또 친환경에 대한 이런 그 산업 투자가 많아지면서 구리 가격은 내려오지 않는 추세인데,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상승폭은 상당히 크지만 구리 가격만큼은 이제 제한적으로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고, 네네. 또 구리 공급은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뭐 생산량을 늘리는데 뭐 원유나 아니면 뭐 그런 다른 부분처럼 뭐 노동력을 투입해서 늘리는 부분이 아니고, 이 생산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이 노광이라든지 이제 호주의 노광 같은 뭐 리오틴통 가는 회사가 유명하죠. 네. 그런 리오틴토 같은 그런 이제 광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이게 많이 내려오지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데 10% 정도 하락했는데 곧 최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이게 제한적으로 이거 이상 내려오기는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그 금선물을 한번 보겠는데요. 금 가격은 작년이 이제 고점이 이제 8월 달인데, 8월 달에 고점이 가장 높았던 이유는 이제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가장 공포감이 올랐고, 그리고 팬데믹이 중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던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제 유럽을 건너가면서 그리고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뭐 이제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던 시점이죠. 4월 달부터 주가는 많이 올랐던 시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 봉쇄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던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스크 수급이 잘 되고 또 이제 협조가 잘 돼서 뭐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었는데, 뭐 이때쯤 되면 이제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매 맞던 시절이요. 시민들이 경찰한테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매 맞고 그러던 시절이죠. 봉쇄를 어기고 돌아다니면. 그때 이제 금 가격이 최고점에 올랐다가 막 하락하고 그러던 시점인데,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갖고 1,700불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해서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지금 1,790불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개에서 1,900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뭐 전망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잠깐 보험은 1년이고 네네. 주식은 1분이고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금은 평생이거든요. 네. 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이나 채권하고 비교를 한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이 지금 1,700불 많이 내려왔다 그러지만 네. 과거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 뭐 2톤인가 많이 사가지고 네. 얻어맞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보다 높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은 평생을 계산을 해서 네. 사는 게 금이고, 네. 부동산은 30년 주기 정도로 보는 거고, 네. 보험은 1년 내지 10년이고, 네. 주식은 정말로 1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한국은행이 금을 샀던 시점은 10년 내 최고점에서 사갖고. 그렇죠. 그럼 욕을 엄청 먹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 있죠. 40%인가 뭐 올라갔고 이제 그걸 다 커버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금 보유량이 뭐 40등밖에 안 되니까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금은 이제 배당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금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금이 안전자산인 이유는, 금은 언제든지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금은 이제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금은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그 국가에서의 통화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이제 할인이 되더라도 내가 2,000불에 샀더라도 뭐 1,500불이든 뭐 1,600불이든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 금 가격은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자산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지금 1,700에서 1,800 사이의 가격은 그냥 유지를 할 것 같다. 근데 더 그러니까 하락하기는 금을 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1,700불에 사가지고 당장 뭐 얼마 10% 벌 거다 하는 사람은 금 투자하지 말아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은 말하자면 내가 금을 샀다 했을 때는 정말 잊어먹는, 네네네. 없어도 되는 네. 이런 입장에서 투자를 해야지, 금을 샀는데 1,500불 떨어졌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왜 금 사라 그랬냐라고 하는 사람은 금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관을 안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고객들 집에 가면 금고를 열면 뭐가 있었냐면 달러가 있고 금괴. 달러, 금괴, 엔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뭐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금의 반대가 되는 것 중에, 금은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금의 전혀 반대가 되는 게
이제 요즘에 뭐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은 뭐 0.5센트로 한번 처음 거래가 됐다가 지금 이제 최고점이 4월 13일 날 63,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63,00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4,000불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등락폭이 크게 되면 뭐 안전자산이라고 좀 부를 수는 없고 그렇죠. 예, 또 비트코인은 그 얼마 전에 물어 빠져서 죽은 그 1조 원대 자산가 네. 예, 그분 때문에 그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뭐 600만 개인가가 뭐 2%인가 몇 개가 뭐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몰라갖고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 유산으로 줄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자산은 이제 안전자산이 될 수가 없는데 일단 이 가격은 그냥 이렇게 등락폭을 유지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이제 숨겨진 자산으로 지금 뭐 중앙은행에서도 단속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조세 도피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전 같은 뭐 10,000불 이하 뭐 5,000불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식품 가격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옥수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가격을 한번 보면 옥수수 가격은 아직도 이렇게 고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시엘 그러니까 이제 25kg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가격을 보면 가격이 25kg에 이 부시엘당 가격이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죠. 높네요. 예. 네. 원래는 이제 300불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이게 이 정도니까 아직도 2배 정도 올라온 가격입니다. 가장 고점은 5월 초에 772불이었으니까 아직도 뭐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요거는 옥수수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지금 그 중남미에서의 가격 이 수급이 원활치가 않다 그래요. 수확이. 그쪽에서 뭐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에서 공급이 들어보니까 그쪽에서의 기후 때문에 이 작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뭐 거기서 처음에 카길이나 AD인가 그쪽에서 이제 가장 대형 회사들이 공급할 때 뭐 지금 800에서 900불까지 간다고 얘기했던 가격보다는 많이 내려온 걸로 봐서는 처음에 이제 700불이 넘었을 때 뭐 중국이나 이런 그런 농산물 수입이 많은 국가들 그리고 또 이런 농축산물에 필요한 수요보다는 더 많은 투기 수요가 더 붙었던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가격에서 뭐 예전 가격으로 그 300불대로 급하게 내려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건 뭐 지금 기후 때문에 작황은 이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높다 그러면 일단 식료품 가격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초에 3, 4월 달에 걱정했던 가장 큰 고점 가격은 다 유지가 안 되는 걸 봐서는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런 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주 빠른 그 경기 회복이었거든요. 굉장히 빠른 경기 회복과 수요의 폭증이었는데 그만큼 경기 회복과 수요 폭증에 대한 그 동력은 예전에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직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실제로 경기 회복과 수요는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정도, 뭐 유럽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한 증세를 보이는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는 1등이 우리나라였었는데 지금 1등이 이제 미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인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렇게 강력한 그 어떤 경기 회복이나 경기 성장의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 팬데믹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뭐 알파 변이, 뭐 델타 변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변이들이 힘이 굉장히 센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델타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에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는 바뀌겠지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쭉 가격을 짚어준 걸 보면은 이런 원자재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공급 부분에서의 인플레 요인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다.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상반기 결산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하는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리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